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모든 날의 기적 19번째 시간 오프라 윈프리의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 5번째 챕터 가능성에 대해서 전하는 얘기들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첫 번째 페이지에 쓰여진 글 먼저 읽어드릴게요. 날아올라라. 전기를 들이마시고 이제껏 드러나지 않은 것을 보라. 떠나라, 헤매어라. 하지만 위로 오르라. 하지만 위로 오르라. 위로 오르는 게 중요하겠죠. 첫 번째 얘기부터 읽을게요. 어떻게 하면 나의 잠재력을 더 강하게 발현할 수 있을까? 지금도 나는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하곤 한다. 삶의 다음 단계에 대해 곰곰이 생각할 때는 특히 더 그렇다. 내가 가져본 어떤 직업에서도 그리고 내가 살아본 어떤 도시에서도 나는 내가 그곳에서 최대한 성장했다고 느끼면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할 때가 왔음을 알았다. 때때로 그런 결정을 내리기가 너무나 두려웠지만 그 두려움을 무릅쓰고 달달 떨리는 무릎으로 밖으로 나서는 것이 용기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 대담하게 행동하는 것이 우주가 나를 위해 준비해 놓고 있는 가장 위대한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다. 두려움은 나의 허락 아래 나를 꼼짝 못하게 묶을 것이고 나를 소나기에 넣고 내가 절대 최고의 나가 되지 못하도록 막았을 것이다. 확신하건대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에는 아무런 힘이 없다. 그것이 무엇이든 마찬가지다. 힘을 가진 것은 당신이 품은 두려움 그 자체다. 두려움의 대상은 나를 건드릴 수 없지만 내가 품은 두려움은 내게서 삶을 앗아갈 수 있다. 두려움에 질 때마다 우리는 힘을 잃고 두려움은 반대로 힘을 얻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펼쳐진 길이 아무리 험난하다 해도 초조함을 뒤로 하고 계속 발걸음을 내딛겠다고 굳게 마음먹어야 한다. 몇 년 전 나는 매일 일기를 쓸 때마다 같은 질문을 적곤 했다. 나는 무엇이 두려운 걸까? 외부적으로는 용감하게 사는 것처럼 보였을 테지만 내적으로는 거의 다친 상태에서 살았다는 사실을 나는 시간이 흐르며 깨달았다. 내가 사람들에게 노라고 하면 그들이 나를 거부할까봐 겁이 났다. 내가 행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말한 모든 것, 심지어는 내가 먹은 음식마저도 그 두려움과 맞닿아 있었다. 두려움은 나 자신이 진정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차리지 못하게 막았고 두려움이 그런 행패를 부리도록 허락한 것은 바로 나였다. 닥터 필, 미국의 토크쇼인 닥터 필 쇼의 진행자인 필 매크로 박사. 닥터 필이 자주 하는 말처럼 먼저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것을 해결할 수 없다. 솔직히 인정하자면 두려움에 도전하고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인식을 바꿀 시도를 하기 전까지 나는 언제나 겁이 났다. 두려움은 나를 마치 노예처럼 부렸다. 닐 도널드 월시는 이렇게 말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걱정하는 한 당신은 그들에게 소유된 셈입니다. 외부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될 때 비로소 당신은 스스로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외부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될 때 비로소 당신은 스스로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용기를 끌어모아 남의 생각이 아닌 자신을 위해 표를 던질 때 감히 한 발짝 앞으로 나와 목소리를 높이고 자신을 바꿀 때 또는 그저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할 때 그 결과가 항상 산뜻하지는 않을 것이다. 난관에 부닥치고 넘어지기도 할 것이다. 당신더러 제정신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때로는 온 세상이 들고 일어나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없고
그런 일을 할 수 없다고 외치려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누군가가 자기들이 예상한 바를 뛰어넘으려 하면 사람들은 기분 나빠한다. 그리고 나약해지는 순간 기다렸다는 듯이 두려움이 치솟거나 의심스러운 마음이 생겨나 당신을 비틀거리게 할 수도 있다. 기진맥진해 다 때려치우고 싶을 수 있다. 하지만 포기한다면 그 결과는 더 끔찍하다. 때때로 당신은 끔찍한 고착 상태에 몇 년씩 갇혀 있게 될지도 모르며 너무나 많은 날을 후회에 몸부림치며 살 수도 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지 않고 살았더라면 과연 내 삶은 어땠을까 하고 언제나 궁금해하며 살지 모른다. 지금 당장 두려움이 당신 앞을 막아서는 것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 두려움과 함께 사는 법, 즉 당신의 앞을 막는 두려움의 물살에 휩쓸리기보다는 그 물결을 타는 법을 배워서 예전엔 가능하리라고 생각조차 해본 적 없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어떨까? 당신에게는 이게 필요해, 저게 필요해 라며 다른 사람들이 강요하는 것들을 뿌리치는 즐거움을 발견하고 마침내 당신이 필요한 것에 스스로 주의를 기울이게 될지도 모른다. 당신은 자기 자신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다. 당신은 자기 자신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궁극적으로 배워야 하는 교훈이다. 두려움 없이 산다는 것, 그리고 최고의 삶을 향해 계속 나아간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다. 용기란 우리가 목표에 이르렀는가로 가늠되지 않는다. 숱하게 실패를 했더라도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두 발을 딛고 일어서기로 했는지가 용기를 가늠하는 진정한 기준이다. 우리가 다시 일어나 자신이 품은 가장 멋진 꿈을 추구할 용기를 낸다면 삶의 가장 진한 보상을 받고 가장 흥미진진한 모험을 즐길 수 있게 된다는 걸 나는 확실히 알고 있다. 쉽지만은 않겠지만 말이다.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더라도 새로운 시작은 아주 가까이에 있다. 단 하나의 선택, 즉 다시 일어나겠다는 선택만 한다면 당신은 바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새로운 시작은 그렇게 당신 곁에 있다. 정말로 멋진 진실이 아닌가. 다음. 지금 내 삶의 모양새를 형성하는데 결정적 영향을 끼친 사건이 몇 가지 있다. 그중 하나는 초등학교 3학년 때였다. 어느 날 선생님이 내가 제출한 독후감을 칭찬하자 같은 반 친구들이 속삭이듯 구시렁댔다. 쟤는 자기가 되게 똑똑한 줄 알아. 그 일이 있은 후 아주 오랫동안 나의 가장 큰 두려움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거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어찌 보면 내 과체중조차도 내가 세상에 하는 일종의 사과였다. 내 말이 맞죠? 정말로 내가 여러분보다 더 낫다고 생각 안 한다니까요. 나는 이런저런 일을 하며 절대 으스대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다. 대부분의 여성은 소녀 시절부터 칭찬을 사양해야 한다고 배운다. 자신이 성취한 것에 대해 미안해하고 탁월함을 드러내는 대신 수면 아래에 숨어 가족이나 친구들과 같은 처지에 머무르려 한다. 운전석에 앉기를 간절히 원하면서도 조수석에 앉는 것으로 타협한다. 그 때문에 너무나 많은 여성이 성인이 되면 자신이 바라는 빛을 가린다. 열정과 목적의식으로 가득 찬 최고의 나를 세상에 내놓기보다는 비판하는 사람들을 잠재우려 노력하며 자기 자신을 비워버린다. 진실은 이렇다. 우리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을 피할 수는 없으며 그들은 결코 완전히 만족하는 법도 없다. 그들은 스스로 충분하다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무언가에 항상 위협을 느낀다.
당신이 숨어 있건 빛나건 상관없다. 그러니 그런 이들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일은 이제 그만두자. 자신의 일부를 억압하거나 다른 이가 당신을 비하하는 것을 그냥 놔두는 것은 창조주가 당신에게 건네준 당신에 대한 사용 설명서를 무시하는 것이다. 자신의 일부를 억압하거나 다른 이가 당신을 비하하는 것을 그냥 놔두는 것은 창조주가 당신에게 건네준 당신에 대한 사용 설명서를 무시하는 것이다.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은 이렇다. 우리는 몸을 줄여서 작아지도록 설계된 것이 아니라 더 활짝 피어나도록 만들어졌다. 더 뛰어나게 그리고 더 비범하게 당신은 자신을 가득 채우기 위해 모든 순간을 사용하도록 지어진 존재다. 당신은 자신을 가득 채우기 위해 모든 순간을 사용하도록 지어진 존재다. (1989년에) 나는 게리 주커브의 영혼의 의자에서 다음과 같은 구절을 읽었다. 모든 행위와 생각, 감정은 의도에 의해 생겨난다. 그리고 그 의도는 원인이 되어 결과와 함께 하나로 존재하게 된다. 우리가 원인을 일으키는 데 관여하는 한 그 결과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방법은 없다. 이렇듯 매우 깊고 오묘한 원리로 우리는 자신의 모든 행위와 생각, 감정에 책임을 지게 된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자신이 품은 모든 의도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경험을 특정짓는 많은 의도에 대해 인지하고 어떤 의도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에 대해 정리하고 분류한 다음 우리가 이루고자 소망하는 결과에 맞춰 의도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나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구절이었다. 내 인생의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것, 모든 선택은 그에 따른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나는 오랫동안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종종 그 결과가 내 기대와는 너무나 어긋난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내가 어떤 것을 예상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와 다른 것을 의도했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이었다. 예를 들면 나의 의도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자 노력하는 것이었지만 그것은 내가 원하지 않았던 결과를 낳았다. 내가 노력할수록 사람들이 나의 선의를 악용하고 나를 이용한다는 느낌을 자주 받았고 그들은 내게서 점점 더 많은 것을 기대했다. 나는 의도의 원칙을 알고 나서 문제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에게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자신의 진실한 내면에서 우러나는 일만 하겠다고 결심했건만 실제로는 남들을 위해 그 일을 하면 내 기분이 좋아질 것 같은 일을 했을 따름이었다.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이 있다면 지금 당신의 상황이 어찌 되었든 그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은 바로 당신이라는 점이다. 우리는 살면서 겪는 모든 경험, 즉 생각 하나하나와 선택 하나하나를 통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간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과 선택 밑에 깔려 있는 것이 우리의 가장 은밀한 의도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떤 상황에 부닥치더라도 결정을 내리기 전에 먼저 나 자신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이 일을 하려는 나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가? 영혼의 의자에서 앞의 구절을 읽은 뒤로 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내는 것이 나를 인도해주는 빛이 될 거라는 걸 거듭 확인하였다. 그 반대 또한 옳다. 자신의 진실한 의도를 점검하지 않으면 종종 자기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맞게 된다. 헤어져야 마땅해 보이건만 여전히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나는 너무도 많이 보았다. 그들의 의도는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닌 단지 결혼한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들은 둘만의 친밀함도 성장도 강인한 삶의 건설도 없는 그런 무의미한 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삶의 발이 묶여 옴짝달싹 못하겠는가? 그럼에도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가? 그렇다면 과거의 한 행동의 동기를 점검하는 일부터 시작해보자. 무엇보다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가장 진실한 의도는 종종 그늘에 숨어 있음을 나는 배웠다. 스스로 물어보자. 나의 의도가 어떻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경험을 낳은 것일까? 내가 의도를 바꾼다면 다른 어떠한 결과를 창조하게 될까? 자신의 정체성을 존중하는 선택을 한다면 당신은 자신이 의도한 바로 그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당신의 가장 위대한 잠재력에 도달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시간이 늦어져서요. 바로 앞에 분홍 배롱나무 보이시죠? 백일홍이라고도 하는데 저는 배롱나무라는 이름이 더 좋습니다. 너무 예쁘죠? 우리 숲해설사 과정의 어떤 선생님께서 저 배롱나무를 보고 캉캉춤 출 때 입는 옷 같이 생겼다고 너무 절묘한 표현을 해주셨는데 정말 그 옷처럼 생겼어요. 근데 오늘 봤더니 흰색 배롱나무 꽃도 있더라고요.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이렇게 오늘 날씨도 너무 좋았고 햇살도 너무 눈부셔서 저 예쁜 배롱나무를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잘 보이는 눈으로 너무나 어여쁜 꽃들과 실록들을 누리고 햇살을 누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마음껏 볼 수 있는 이 당연한 것이 너무나 누군가에게는 하늘처럼 땅처럼 땅만큼 하늘만큼 땅만큼 간절히 바라는 너무나 간절한 소망일 수 있고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보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엄청난 기적일 수 있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기적일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잊고 사셨겠지만 제 얘기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나무 위에 지금 새가 날아왔습니다. 이렇게 환히 잘 볼 수 있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